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을 배우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저는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려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림을 그리는 행위, 기술 이런 것 자체는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조건이 어렵죠. 조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건과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구체적인 실력, 실기나 이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떼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든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탁구를 잘 치기 위한 조건이 조금 같이 맞아야 탁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조건과 골프를 치는 기술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건 스키든 그건 학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장 오늘 하루를 벌지 않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그 오랜 시간이 걸린 연구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건과 이것이 맞지 않으면 그럼 다른 이 조건을 극복하는 것, 다시 조건을 극복한다는 것은 조건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거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 보고 너는 예술적 감성이 없어. 말만 한다고 감성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죠. 아이가 스스로 못 만들어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그것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내가 치러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해야 될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얻으려고 하는 어떤 가치가 있죠. 이거 가지고 저울질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울질을 하죠. 야, 이 정도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3을 얻으려고 하는데 5를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게 3인지 5인지 혹은 10인지는 여러분들의 가치평가에 달려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사소한 거라도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게 있고 아무리 소중한 것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가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여건이 되지 않는데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은 참 좋은 일이고 좋은 얘기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해결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할 수 있는 영역들 그 다음에 어떤 조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시간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기 시간이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적인 사람들, 뭔가 창조적인 어떤 사회적 결과와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은 안 바쁩니다. 생각보다. 바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면요. 생각할 여유가 없죠. 깊이 있게 어느 한계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바쁘다 마는 건데 아무튼 뭐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요. 영화 한 편 볼 시간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영화도 많이 보고 다니고 그러는데 뭐 취미 활동 꿈도 못 꾸고 헬스장 끊어놓고 뭐 한 서너 번 가다 말고 다 그런 경험 가지고 있죠. 바빠서요. 이건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또 주부들은 집에서 문제, 뭐 학교, 뭐 집안, 시댁, 친정, 뭐 가정 대소사 정신이 없고 또 젊은 친구들도 젊은 친구 나름대로 또 바쁩니다. 굉장히 친구 만나는데 3시간 걸리고요. 뭐 영화 보는데 2시간 걸리고 뭐 이러다 보면 자, 이렇게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가하게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 그림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얘기를 왜 내한테 하냐고. 왜 쟤한테 합니까? 그 시간 당신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럼 시간을 만들어줍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도 쟤한테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상당히 그림을 하고 싶거든. 실력도 좀 있는데 내가 시간만 되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당히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런 얘기는 쟤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 사람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뭐 바쁘니까 바쁘게 살아야죠.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면에서는 해결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아주 기분 좋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저는 냉정합니다. 아주 이렇게 단호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그림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란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운동도 못하고, 문화생활도 못하고, 영화도 못 보고, 뭐 여행도 못 가고, 뭐 그러면 그거 어쩌란 말이죠. 그럼 개인의 몫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치 문제 아닐까요? 내가 그림에 대해서 가치를 가진다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일을 약간 죽여서라도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냥 흐드러진 시간, 별 의미 없이 친구 만나고 뭐 수다 떠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데 그림 그릴 시간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림을 배운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1등으로 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차이죠. 제가 이제 이 애들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또 뭐 입시학원부터 해서 있는데 애들은 그럽니다. 자, 그림 그려야지 이러면 시험이 있어요. 시험 때는 그림을 안 그려요. 그리고 또 학교 가서는 그림 때문에 공부를 안 해. 이러다 보면 그림도 못 그리고 공부도 못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예술 영역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아도 되겠냐. 남들보다 2배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공부할 건 공부하고 당연히 그림 이렇게 얹어줘야 되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뭐 그러면 다를 게 하나도 없지.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활 살아가다 보면 성인들은 자, 일 중요합니다. 직업 중요하죠. 가정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자기한테 재투자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중요하고 여자친구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죠. 자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누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1등만 되는 거. 정말 어떤 거 하나도 볼 수 없는 이런 것이 몇 가지가 다 됩니다. 다 그런 정도는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중요한 몇 가지, 아이들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헛거리지만 성인들은 중요한 아주 버릴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는 성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려면 이것을 중요한 이런 것을 동시에 다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조정을 하고 시간 테크라고 합니까? 시간을 잘 조정해서 좀 허드렛 시간을 좀 빼고 또 필요한 부분에다가 더 많이 이렇게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생활에 관련된 거라서 뭐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할 일을 좀 한쪽에 좀 몰아서 하고요. 뭐 그다음에 쇼핑할 때도 몰아서 좀 쇼핑을 하고 친구 만날 때 좀 같이 만나고 그러면 좀 시간이 좀 남겠죠. 그런 시간에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거 쓸데없는 뭐 수다 좀 피하고 제가 알고 저한테 배우는 분들 중에는 보통 이제 주부들 청소해놓고 나서 오전에 애들 보내고 청소해놓고 나서 이렇게 옆집 아줌마들 놀러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수다 떨면 보통 점심 훌쩍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집안 청소를 해놓고 집에 문을 잠근대요. 외출한 것처럼. 그래놓고 밖에서 두드려도 초인종 눌러도 없는 것처럼 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요. 저도 그랬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튼 그림을 하려면 일주일에 최소한 방해받지 않는 5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 됩니다. 뭐 30분 잠깐 남았다고 해서 30분 동안 그림 못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건 좀 달라요. 그림을 하기 위해서는 채비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있고요. 또 실제 재료를 넣는 준비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 모드 바꾸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만약에 10시간을 그림을 그린다면 모드를 만드는 어떤 그런 그림을 할 수 있는 정서로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주변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도 제가 볼 때는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30분, 30분 딱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을 안 해본 분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 시간은 바로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오락 같은 건데, 오락.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바로 오락 컴퓨터 오락 열어가지고 오락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간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생활과 미술이 충돌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남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회사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주부가 그림 그리고 앉았으면 아이들이나 남편은 좀 싫어하겠죠. 그러면 견제가 들어와요. 너 그 돈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 해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조정을 충돌되지 않도록 좀 잘 조정을 해야 오랫동안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림을 하려면 주변 사람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응원도 많이 필요하죠. 뭐 옆에 동료가 야 멋있는데 정말 잘 그리는데 이렇게 해야 또 이렇게 힘도 나서 하는데 너 그거 해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 들으면 너 이것 때문에 딴 것도 못 하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못 하죠. 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시간 좀 지나보시면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다가 디지털 장비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또 디지털 가전 쪽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시간을 아낀다는 건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밥은 밥통이 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물론 사람 손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그런 가전제품을 도움을 좀 잘 받으면 가정생활이나 일반 또 주변 생활에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뭐 업무도 좀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벌어낼 수 있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입니다. 도덕선생 같은 얘기인데요. 성실하고 끈기 있게. 제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능보다 더 나은 사람이 성실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 일 중에서 대충 해서 얻어지는 건 다 싸구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경험을 좀 살아보신 분은 금방 알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공짜, 진짜 공짜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하고 생명부지의 사람이 내한테 왜 공짜를 줍니까? 그것도 돈 들여가지고.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죠. 미술은 이게 정신과 어떤 기술, 그러니까 다시 정신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이 적절히 결합하는 고도의 체계인데, 단순한 방법, 한두 가지 방법이라든가, 또 이렇게 대충 그래서 어떤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될 것도 물론 아니죠. 그러나, 저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재능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성실과 끈기로 그림을 그리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많은 사람을 또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남들로 경험을 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보다는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그림을 잘한다는 사실을 남들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실과 끈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겸손하고 또 그림을 또 아주 잘 수용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그래서 좀 오버하지 않죠. 사소한 지식을 갖고 와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떠들거나 이렇게 교만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하고 또 배우고 이런 자세만 있고 또 꾸준히 장기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끈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재능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양적인 문제다. 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양적인 문제. 1년을 한 사람과 3년에 한 사람 차이는 3년 한 사람이 낫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녀관계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남녀관계에서 우리 옛날에 참 좋았지. 이렇게 하면 그 관계는 끝난 거잖아요. 지금은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죠? 옛날엔 참 서로 사랑했는데. 이런 얘기는. 내가 옛날에 참 부자였거든. 이거는 지금 가난하다는 얘기죠. 옛날에 잘 나갔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은 진행형이다라는 거야. 과거는 의미가 없어. 내가 그림을 옛날에 잘했거든. 근데 뭐 그게 지금 못하면 내가 왕년에 날렸거든. 근데 지금 더욱더 지금 내가 잘하고 있거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왕년에 잘했다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야. 관계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옛날에 잘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진행형을 보장해 줍니다. 사람이 옛날에 1년 전에는 잘했는데 그만뒀기 때문에 못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3년이 또 계속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거죠. 또 그것이 또 어떤 중요한 어떤 근거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이렇게 해보고 뭐 이렇게 또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싸구려가 아니면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거 딱 보면 알겠는데 천재잖아요, 그죠? 근데 천재는 이렇게 기초 배울 필요 없습니다. 뭐 안 배워도 잘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씩 좀 끈기 있게 1년, 2년, 3년 해가다 보면 굉장히 또 다양하고 새로운 세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는 것도 내가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았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는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실, 끈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성실과 끈기가 없는 사람은 재능이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냐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방법이 있기도 하죠. 특별한 방법이 없어도 그림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림을 배운다는 것은 마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습관이나 어떤 경험을 나 방법을 흉내내면서 빨리 배우는 거죠. 수용의 능력입니다. 수용 능력. 그러니까 이것을 빠르게 수용을 하면 할수록 빨리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이게. 대부분의 그림 그리기가 실패하는 것은 실패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성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용을 주고 올바른 내용으로 성실하게 해야 효율성이 생기는 건데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무슨 내서 태권도를 한다고 치면 이 태권도 사본 발차기를 잘합니다. 아주 높이 정확하게 찹니다. 그리고 한 번을 딱 보여주고 나서 초짜한테 발차기를 해보라고 하면 못하죠, 잘. 그러면 너 이제부터 발차기를 3,000번을 해.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쵸? 이제부터 발차기 3,000번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000번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3,000번 하는데 5년 걸렸는데 얘보고 1년 만에 해내라. 이런 얘기는 강사가 하는 일이 없는 거, 선생님이 하는 일이 없는 거죠. 방법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돼.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 성실과 어떤 끈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하고 어떤 형식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성실, 끈기 뭐 이런 것은 막연하게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노력하는데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경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하는데도 오랫동안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방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기법이 특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주 가급적이면 스탠다드한, 다시 말해서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에 준하는 기본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응용해 갈 수 있는 거죠. 기본기는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응용을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림을 초보자들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잘 모르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용을 잘 안 하죠. 근데 수용을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미술은 이러하고 원래 그림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힙니다. 또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득을 하긴 합니다만 설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자기의 고정된 관념은 필요하지만 그 생각이 고정돼 버리면
고인물처럼 돼서 썩어버릴 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것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배우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평가의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그림을 잘 가르칠까 안 가르칠까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아픈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어떤 가르치는 사람의 그 사람을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가르치는 사람의 그 수준이나 이런 것을 가늠하기는 참 어렵죠. 왜? 내가 처음부터 전제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배운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안다면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배우는 사람의 내용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이건 평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게 되면 그게 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수용을 하고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빨리 수용한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설픈 논리나 지식으로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우리가 서점에 같은 데 보면 입시 입문 서적도 있고요. 기법에 관련된 미술 관련 서적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법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각 훈련은 아닌데 하여튼 기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나 기법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연필선 어떻고 선은 색깔은 어떻게 섞어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가지고 그림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한번 따라 해보려고 했어요. 저도 그림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긴 합니다만, 정통으로 배웠습니다만, 제가 따라 해보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따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용이다. 일반 처음에 그림을 초보가 배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 정서적인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그림이 지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얘기나요? 등장인물은 많고 한데 스토리가 없는 책이 전화번호 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얘기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기법입니다. 그냥. 일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당연히 재료학적인 측면인데 수채화 물감이 가지고 낼 수 있는 재료의 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은 재료적인 문제죠. 근데 이 특정 기법을 배우게 되면 그 기법은 응용이 되지 않아요. 응용된 걸 다시 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응용은 기본기를 익힌 상태에서 그 기본기를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틀리고 이래서 이 기법이 나오는 원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한 작가가 이 기법을 만들어낼 때는 십수년 혹은 많게는 20-30년의 어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작은 언급 없이 기법만 달랑 놓고 본다면 그게 전달될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그 사람의 조건이라든가 또 그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좋아도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본다면 일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방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가장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 기본기는, 사실은 좀 잘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줍니다. 기본기를 배운다는 건 전부 다를 배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입시학원에서 배우는 거 다 기본기입니다.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도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화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문화센터 이런 데서 가르쳐 주는 것은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죠. 수채화를 바로 한다든가 유화를 바로 하는 것은 싸구려입니다. 그거 갖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맛을 보게 한 다음에 만약 그림을 거기서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시 기본기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기를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감성적으로 가게 되면 처음부터 그림을 이렇게 왜 했나 이러면 내 마음에요. 색을 왜 이렇게 썼나 이러면 그때 기분에 따라서요 라고 하게 되면 배움 자체가, 학문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체계와 합리적인 체계를 밟아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수학적 관점,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배워가기 시작해가면서 서서히 자기의 감성과 감각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점으로 발전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와서 선생님 그림은 뭐 자기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림 방법적인 문제에서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얘기죠. 상식에서. 처음부터 막 어려운 얘기 쓰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림을 접근하기도 전에 주눅이 드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조건 중에 시간도 필요하고 성실과 끈기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미술 교육의 문제, 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도 기본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해서 서서히 감각을 발전시키는 이런 형태로 가야지 반대로 기법 중심이나 감각 중심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나오지 않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강의는 이 강의만 봐서는 좀 힘이 들죠. 책이 서점에 나와 있을 건데 책과 함께 같이 이렇게 배운다면 더 그 효율적인 어떤 그 미술 교육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와 함께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보면 좋겠죠. 크게 내용은 실기 부분과 이론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충분히 먼저 이해하고 나서 실기를 진행을 해야 제대로 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여전히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론 실기 있으면 사람들은 이론 빼고 실기합니다. 당장 효과가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효과가 날 것 같고 실제로 나온다면 실기부터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게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이 결국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이 경험은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전문가의 경험이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는데 실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확률적으로.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못합니다. 지금 실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방법을 선택하는데 끌린단 말이죠. 이거 이론 어렵거든 왠지. 어렵고 짜증나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 따라 한번 해보면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중학생 정도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흔해 빠진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견제합니다. 전문가들은 항상 그것이 아니다. 이론을 먼저 숙지를 해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설픈 방법은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기 없이 이론만 잘 알아도 좀 괜찮은 이론적인 어떤 그 과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기초 초급편은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2개월에서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칙은 일주일에 한 점씩 그려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점씩 그리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효율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한 점씩을 그리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2점을 그려도 실력이 별로 안 늡니다. 한 점 정도가 적절하다는 거죠. 가장 적절한 겁니다. 평균적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늘지 않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리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세요. 자, 밥을 먹는데 혹은 잠을 자는데 일주일째 한꺼번에 자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숫자로 보면 동일한 개념인데 실제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일주일에 한 점씩 그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머릿속에서는 그러면 조금 힘들다면 이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그려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일주일에 한 점씩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과정, 1장이나 2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과정은 한 번에 2번 정도의 실기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의 실기가 들어가 있고요. 많게는 3-4번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개씩은 그려가는 게 좋습니다. 차이가 있어도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 좋은데 한 2개월 정도, 혹은 3개월 정도가 좋은데 늦어도 5개월 안에 좀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만약 하다가 바빠서 못하게 되면 처음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되죠. 이게 학교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책을 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걸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좀
정확하지 않거나 좀 이렇게 의문이 생기거나 또 좀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럴 때는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또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모임을 해서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 평가라든가 이런 걸 받아볼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그 강사한테 그림을 배우는 경우도 있긴 할 텐데, 아무튼 지도하는 강사의 내용을 좀 잘 따르고요. 원리를 좀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주로,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수업은 실기 이론 한 2시간 정도를 진행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가 평가하고 실기 이론을 진행하고 나머지 1시간이 실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실기를 다 못 해내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시간 날 때 좋은 시간에 공간에서 과제를 해와야 됩니다. 꼭 하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뭐 사무실에 해도 되죠. 아무튼 뭐 집에서 그림을 그리면 애들도 보는 것도 좋고요. 또 뭐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또 좋은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의 이 책을 활용할 때 동영상 강의와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실기와 이론을 분리하지 말고 그 방식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림은 일주일에 한 점씩은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지만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맞춰서 시작을 하고, 또 이 홈페이지 그 어떤 게시판이나 아니면 또 뭐 전화 혹은 또 뭐 오프라인 모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직접 수업, 이런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료를 준비하는 이런 그 그림 그리기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너희들 그리고 싶은 거 그리라. 근데 뭐 저는 좋았습니다만, 좀 지나가니까 여기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미술 재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술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거죠. 표현의 자유를 준 것이라기보다는 학교 선생은 마음대로 그 미술 수업의 일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료를 준비해 오지 않으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필과 재료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또 저렴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제대로 구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연필은 연필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연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필로 그릴 수 있는 종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우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필은 우리가 글 쓰는 도구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고 또 값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목화가 발전했죠. 그것은 뭐냐면, 그 수목화가 옛날에 글 쓰는 지필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론 글 쓰는 것과 연필, 그림을 그리는 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글을 잘 쓴다고 그림을 꼭 잘 그린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미술 재료로서는 아주 편안하고 만만하면서 또 잘 지워지기도 하고 또 비교적 보관이 용이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필, 종이, 지우개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재료가 필요하겠죠. 먼저. 그래서 일단 연필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연필은 사비 연필을 사용하게 되는데, 미술용 연필입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 사비 연필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로 뭐 흑연을 진흙과 섞어서 구워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B는 블랙의 약자고 H는 하드의 약자인데, 주로 미술에서는 B 연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비 연필을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비 연필을 낮게도 사지 마시고 이렇게 한 타스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타스를 구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종이가 있어야 되겠죠. 종이. 이렇게 종이는 낮게 우리가 흔히 캔터지라고 합니다. 캔터지라고 하는데,
낱장낱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이런 스케치북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4절. 4절 스케치북 한 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입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무게는 최소 200g 이상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 한 장의 무게인데 아무래도 좀 종이가 좀 두껍고 그러면 더 좋다는 이야기죠. 보통은 색깔이 보면 약간은 파르스한 색깔도 있고 약간 이렇게 노란색이 약간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구입을 하셔도. 다음은 지우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지우개라고 해서 전문가용 미술용 지우개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미술용 지우개는 하나씩 이렇게 구입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음으로 10개 정도 한 묶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표 이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미술용 지우개를 10개 정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10개인데 꼭 10개가 다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죠. 지우개가 떨어지면 그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우개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한 개 때문에 하방을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좀 구입을 해 놓으시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필을 깎는 데 쓰는 카타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카타칼. 이렇게 물론 칼날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림을 그리는데 자가 왜 필요할까? 그림을 직접 그리는데 쓰지는 않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주변 조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도를 하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것을 방한자라고 하죠. 방한자. 그 다음에 한쪽 면이 깎인 것을 깎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한자이면서 깎인 자, 흔히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50cm입니다. 50cm. 그 다음에 요거는 30cm자. 그러니까 30cm 한 개, 50cm 한 개. 각각 하나씩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트레이싱지인데 이렇게 어떤 사람 민홍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투명 종이를 얘기합니다. 이건 사절지인데 이 트레이싱지가 왜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쓰임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싱 기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 유용하게 쓰는 재료지요. 그래서 이 사절지를 5장 정도 구입을 하십시오. 적절한 용량입니다. 양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기면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지도 말고 구기지 말고 사절지 스케치북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같이 보관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 정도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입니다. 휴대가 좀 간편하고 간단한 계산 기능이 있는 이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달려있는 계산기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산수를 못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아주 고도의 산수 수학을 해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닌데 효율성이죠. 우리가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소수점 떨어지고 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한 기계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한 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샤프 연필입니다. 화지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준비 과정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0.5에서 1.0까지 다 가능합니다. 한 개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 테이프인데요. 일명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명 테이프입니다. 너무 큰 거 이런 거 말고 요만한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두께가 한 1cm 정도 되는 거, 요런 정도, 평균 요런 정도 되는 거 한 개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많은 미술 도구들을 담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아트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트백. 내부는 대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안에 미술 도구를 다 담아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아트백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못하기 때문에 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참 도움이 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꼭
구입을 해주시면 더욱더 낫겠죠. 먼저는 이런 빗자루인데요. 지우개와 연필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지우개 때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걸로 이렇게 쓸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얼룩이 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빗자루인데 이거 말고 조그맣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붓도 있고요. 뭐 백붓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여성들은 볼터치 할 때 큰 분접 있죠.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름에는 상관없지만 또 겨울에 흰 옷이라든가 옷을 입다 보면 아무래도 흑연가루가 옷에 소매에 묻어서 옷이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토시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정도 있으면 더 좋겠죠. 오른손에 놓을 수도 있고 토시. 그 다음에 연필이 짧아지면 또 연필을 길게 깎아야 되고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이렇게 생긴 연필깍지입니다. 연필깍지는, 이렇게, 원칙이 뭐냐면 연필깍지의 원칙은 연필의 크기를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연필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필을 원래 연필 크기에 보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필 크기가 원래 이 정도 하면, 이 위에 끼우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뭐 애들이 잣대용으로 쓰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짧아지면 짧아진 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좀 약간 긴 것과 짧은 것을 적절히 섞어서 이렇게 활용해주면, 연필깍지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색볼펜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빨간색이 아니어도 되고요. 파란색이나 녹색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유용하게 씁니다. 그림에 직접 그리지는 않지만 보조용구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연필이나 지우개, 칼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필통이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필통인데 글 쓰는 연필 필통은 좀 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좀 크기가 커야 되고요. 투명한 이런 것도 하방에 다 파니까 좀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기본적인 에티켓이라서 뭐 굳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할 필요는 없지만 휴지 같은 건 또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화장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또 쓰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런 뭐 두리마기 휴지를 크게 가지고 다니기를 말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휴지 있죠. 이런 휴지 가지고 다니시면 또 미술에서 유용하게 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이런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다 필요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어디서 구입을 하는 게 좋냐면, 가급적이면 화방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방은, 미술 재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물론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은 큰 할인 매장이나 아니면 무슨, 큰 문구점에서도 이런 화방용품을 파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찾아보고 만약에 화방이 없다면 그런 데서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화방에 가서 아주 전문용품을 갖춰놓은 이런 데서 가서 이렇게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가보시라는 얘기죠. 가서 느낌도 좀 보고 그림을 하는데 화방에 또 가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화방과 칠해지는 것이 미술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다양한 미술 재료를 구입도 하지만 또 다양한 미술 재료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또 미술에 대한 이런 다른 여타의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꼭 화방을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높아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미술 재료를 구입을 해 오라고 하니까 이런 잔은 저 사촌 동생이 쓰던 거, 그 다음에 샤프에는 애들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칼은 저 평소에 어디 처박아 놓았던 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알뜰하셔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구입을 좀 해보십시오.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미술 전문용품은 전문용품이어야 되고, 그리고,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좋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아침에 재료 챙겨갈 때 뭐가 빠지고 헐레벌떡 재료 챙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미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창조를 하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를 하는 것을 줄이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창조를 하는 재료를 줄이는 것은 아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빼먹고 그러지 마시고 꼭 좀 하나씩 구입해서 내가 혼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급하다고 옆에 뭐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야, 자 없냐 이래서 자 빌려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쓰는 거니까 나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일수록 자기가 쓰는 전문 재료에 대해서는 아주 애착을 많이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 준비가 끝난다면 이제 그림을 시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어떤 일과 그다음에 이 실기 과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기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남들이 해온 걸 갖고 이렇게 평가도 하고 하는데 첫 실기 과제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재료를 빠짐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재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크를 다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 구입을 해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화상 그리기입니다. 참 거울을 보고 그려도 괜찮고 사진을 보고 그려도 좋은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절 스케치북 반 크기 정도면 되고요. 뭐 한 크기도 상관없지 한 반 정도 크기에다가 연필과 지우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잘 그릴 것 같진 않죠. 근데 남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다 그리면 자화상 다 그리면 그 위에 날짜와 시간과 이름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불만을 또 토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림 못 그리는데 자꾸 그리라고 한다. 뭐 어차피 못 그리는 거 알지 않냐. 근데 왜 자꾸 자화상을 그리라고 하냐. 뭐 이렇게 또 항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실력을 숨기고자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이 자화상을 그리게 하고 또 제출을 하게 합니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림의 실력을 모르지는 않고 또 그림을 그리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더 이 그림 그리기에서 숨어있는 이러저러한 거품을 제거하고 오히려 좀 솔직하고 또 이렇게 정확한 출발점을 만들기 위한 한 방편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죠. 그림을 배워서 그동안 실력을 쫙 숨겨서 갑자기 짠 하고 뭔가 실력을 쫙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못합니다. 지금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솔직한 거죠. 내 상태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뭔가를 알아가는, 더 얹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얄팍한 심리에 숨고 싶거나 아니면 거품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 하라는 얘기보다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좀 봐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뭐 이분은 이런 정도로 그렸습니다. 뭐 보통 초보자들 그림이죠. 보시면 되고 그냥요. 이분도 뭐 이렇게 그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남들은 뭐 격자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렇게 그렸고요. 성실하게 그렸죠. 뭐 그렇죠? 지금 이거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고 뭐 웃는 분도 있고 뭐 그럽니다. 나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뭐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이 그림 당사자도 기분이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이미 공개가 된 것들이죠. 이렇게 그림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림문도 있습니다. 남들은 명암을 색깔을 칠해보려고 애쓴 흔적도 있네요. 뭐 어떻든 그렇죠? 실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림 뭐 여러분들 못 그리니까 그림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림문도 있고요. 뭐 보통은 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략은 뭐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것이 2, 3개월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 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남들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서 또 연필 재료가 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또 자기 그림을 그리는 마음이 어떤 건지, 또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 좀 부담에 대한 그 부담감도 한번 이겨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신다면,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재료 준비와 아울러서 또 자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것으로 그림을 시작한다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나은, 또 재밌고 또 유익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또 경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초 첫 이야기인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어서 또 다 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또 좀 더 보완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